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015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1번부터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알메다인 3개의 도체가 선 간거리 D메타로 수평 배치하였다. A도체의 인덕턴스는 몇 미리 헬리인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작용 인덕턴스 L을 구하라는 거예요. 작용 인덕턴스 L.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라는데 이 작용 인덕턴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선이 A상, B상, C상이 있다. 이것이 당연히 2차체에 가면 뭐 Y결선이 이렇게 돼 있거나 델타 결선이 돼 있거나 어떤 형식으로 돼 있겠죠. 여기에다가 전압을 인가합니다. 각상에 전압을 인가하고 얘를 접지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에도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도 전압을 인가하고 상전압들을 이렇게 인가해서 보면 당연히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도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내 전류에 의해서 나한테 영향 주는 놈도 있지만 나에 의해서 남한테 영향 주는 인덕턴스, 나에 의해서 남한테 영향 주는 인덕턴스가 있을 것이고 그걸 우리가 대지기로 자기 인덕턴스, 대지기로 남한테 영향 주는 거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대지기로 나에 의해서 남한테 영향 주는 대지기로 상호 인덕턴스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상으로 봐서도 IB는 나에 의해서 나한테 영향 주는 대지기로 자기 인덕턴스, 나에 의해서 남한테 영향 주는 거, 나에 의해서 남한테 영향 주는 상호 인덕턴스가 있겠죠. C상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인덕턴스 LN, 작용 인덕턴스가 구해지는데 그 작용 인덕턴스가 얼마냐?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다. 미리헬리파,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이 이게 아니냐? 답이 이게 아니냐? 답이 있습니다. 1번에 답이 있어요. 자, 그러나 얘 D라는 놈은 명칭이 뭐냐면 등가성간거리예요. 등가성간거리. 이 등가성간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체가 지금은 어떻게 연결돼 있어? 정삼각형으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정삼각형으로 연결되면 D-는 D로 똑같아서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근데 정삼각형이 아니라 선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답니다. A상, B상, C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대. A상과 B상의 거리, B상과 C상의 거리, C상과 A상의 거리가 D, 얘는 2배인 ED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 나가 얘한테 양쪽에 영향을 다 주는 등가성간거리를 계산해서 넣어야지만 작용 인덕턴스 LN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용 인덕턴스 L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등가성간거리를 구해내야 된다. 등가적으로 벡터적으로 합성된 등가성간거리를 구해라. 3승근의 루트 몇 개가 있어요? D 하나, ED가 있다. DD의 3승이다. 그러면 3승근의 루트 2만 남겨놓고 D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등가성간거리를 구해서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비대칭으로 돼 있다.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다. A상, B상, C상이 이렇게 돼 있다라면 비대칭 삼각형이잖아요. 여기의 거리를 등가성간거리를 환산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넣어줘야 돼? 이럴 때는 3승근의 루트 어떻게 해줘야 돼? DAB 곱하기 DBC 곱하기 DCA로 구해서 이 등가성간거리를 어디다 넣어주라고?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구분을 잘 하셔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직선 배치에서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고요. 22번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몇 번 나오는 거예요? 3번이 나오는 거죠. 3번. 22번은 송전선로의 저항은 R, 리액턴스가 X라고 하면 성립하는 식은 그랬는데 송전선로의 밑줄 옥내배선이 있습니다. 옥내배선이 있고 송전선로가 있어요. 송전선로에서는 R값과 X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R이 크냐? X가 크냐? X값이 대단히 큽니다. 그럼 옥내배선 선로에 사용하는 이런 얇은 전선에서는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R값과 X의 비가 어떠냐? R값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굵은 전선에서는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송전선로에서는 X값이 크고 얇은 전선에서는 R값이 더 크더라. 송전선로니까 얼마예요?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2번. 그 다음 23번. 23번 보시면
주상변압기의 고압측 및 저압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주상변압기. 전주가 있습니다. 암이 이렇게 뭐예요? 이거 완금이 있어요. 그리고 A상, B상, C상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주에 TR을 달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 전기를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 집에 전기를 받아 쓰려고 합니다. 전기를 받아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보호장치를 하지 않으면 투투나인이 21900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380이나 220V를 사용하게 될 텐데 고조와 혼축 또는 고장에 의해서 변압기도 보호가 안 되고 우리 집도 보호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달아야 되라. 1차 측에도 보호장치 다시고 2차 측에도 보호장치 다시는데 1차 측에 다는 건 뭐냐? COS고 2차 측에 다는 건 뭐냐? 퓨즈 홀더를 답니다. 퓨즈 홀더. 얘를 뭐라고 하면 캐치 홀더라고 합니다. 캐치 홀더. 캐치 홀더를 설치해야 되고 1차 측에는 TR 1차 측에는 COS를 설치해야 되고 낙뢰가 쳤을 때 그 낙뢰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피레기도 좀 설치해주고 LA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전기를 받아 쓰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상변압기 고압측 및 저압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가 아닌 거 4번에 보시면 케이블 헤드가 없네요. 케이블 헤드. 케이블 헤드는 뭐냐면 가공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공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이 가공전선에서 전선을 따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선이 케이블이다. 케이블. CABLE 케이블. 얘는 ACSR 전선이다. ACSR.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이 뭐죠? ACSR. OC 전선 사용하죠. OC. 절연이 되어 있는 ACSR OC 전선을 사용합니다. 송전선로에는 뭘 사용하지? ACSR. 배전선로에는 ACSR OC 전선을 사용합니다. 거기서 전선을 따서 우리 집으로 들어올 텐데 얘가 케이블이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절연 케이블이다. 이럴 경우에 케이블하고 여기 가공도체 ACSR하고 전선을 묶을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케이블 헤드입니다. 케이블 헤드. 이 케이블 헤드는 보호장치는 아니죠. 접속제입니다. 접속제. 그래서 23번의 답이 4번이 되겠고요. 24번으로 갈까요? 24번은 소호 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에서 그렇네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소호 원리, 소호 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차단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답니다. 자, 소호 매질에 의해서 차단기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압축 공기로다 소호를 시킨다. 뭐를? 아크를 소호시키는데 그 소호 매질이 예를 들어서 뭐 공기다. 압축 공기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기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에어 플러스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거고 얘가 소호 매질이 예를 들어서 오일이다. 오일. 기름이면 얘가 OCB 유입 차단기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소호 매질이 뭐 자기력, 전자력이다 그러면 전자력이다 그러면 얘가 MBB가 되는 겁니다. MBB. 마그네틱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공이다. 진공 상태로다 소호시켜버린다. 아크를. 진공이 뭐예요? 공기가 하나도 없는. 공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크가 꺼져버리겠죠. 이런 진공 차단기를 뭐라고 한다? 바큐움 서킷 브레이커다 그랬고요. 또는 대기 중에 있는 차단기다 그러면 ACB 등등 이런 차단기의 종류를 누가 결정한다? 소호 매질이 결정하는데 소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유 분해, 기름의 분해에 의해서 차단하는 차단기는 뭐냐 그랬어요. 당연히 유입 차단기 OCB가 되겠죠. 이렇게 차단기의 결정을 누가 한다? 소호 매질이 한다 그랬고요. 25번 이게 뭐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1번으로 넘어갔네. 장이 하나가 더 넘어가 버렸네. 자, 31번이니까 다시 풀죠. 31번. 자, 이건 31번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죠. 24번은 유연학차가 50m, 최대 사용 수량이 20세제곱미터/세크, 수차 효율이 87%, 발전기 효율이 97%인 수력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데, 댐이 있는데, 그 댐에다가 압력수로를 설치하고, 조합수조라는 것도 설치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압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압관이 있고, 수압관에 터빈을 달아서 물을 낙차시켜서 발전을 한답니다. 그럼 발전기가 이렇게 축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유연낙차가 유효하게 진짜 손실 다 뺀 게 낙차가 50m랍니다. 50m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사용주량, 여기 물량이 Q가 20 세제곱미터/세클합니다. 이 단위 좀 한번 잘 보시면 단위가 세제곱미터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최적의 단위죠. 최적의 단위. 무슨 소리야? 이 저수지의 크기가 이렇게 요만하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한 거 그릇의 크기 최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20 세제곱미터다. 그거를 유량 Q로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초당 세이크당 초당 이 최적에서 나가는 물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20 세제곱미터/세클라는 거죠. 그래 유량이 그만큼 나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수차가 전부 다 100% 운전이 되면 좋겠지만 효율이 떨어지니 그 효율이 얼마? 0.87이고 발전기 효율은 0.97이랍니다. 이럴 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최대 출력 발전기의 최대 출력 Pg를 구하시오. Pg는 공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9.8 QH의 니타 T 터빈을 거쳐서 니타 G를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랬고요. 9.8 중력 가속도에다가 Q가 몇이라 해서 20 세제곱미터/세클라고 말씀드렸고 유연학차가 50m, 니타 T, 니타 G가 0.8 7 곱하기 0.97을 곱하면 얘가 얼마냐? 킬로와트가 나온답니다. 식은 의외로 간단한 거네요. 8270이 나온답니다. 몇 번? 3번의 답이네. 3번. 이렇게 구하셔라 이 말이고요. 25번 보시면 과전류 계정기에 반환시 특성은 그랬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전류 계정기의 반환시 특성. 자, 보시면 25번은 어떤 선로가 있고요. 여기에 차단기도 달려있고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 한전에서 전원 받아서 차단기를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뭐 변압기도 달아놨다고 할까요? 변압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부하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부하를 설치했는데 얘 부하가 고장이 나면 고장을 검출해서 이 차단기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차단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다 CT를 설치합니다. CT. 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를 검측해서 1차 측에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을 작은 계정기, 과전류 계정기를 설치한 다음 얘가 전류값을 읽어서 고장 전류가 들어오면 큰 전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큰 전류가 들어오니 그 고장 전류를 CB에다가 신호를 줍니다. 야, 고장 전류가 들어오고 있어. 너 차단해라라고 신호를 줄 겁니다. 그렇죠? CB가 하는 역할이 그거니까. 자, 이렇게 신호를 줄 텐데 그 과전류 계정기, OCR 계전기의 특성을 좀 보랍니다. 특성. 이 특성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가로하고 시간을 어떻게 동작시킬 거냐? 시간을 세로로 한다면 전류가 0이다. 그러면 계전기가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전류 이상의 전류가 들어온다면 계전기가 이제 동작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전류 이상의 크기가 전류가 들어온다면 얘가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어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뭐 그냥 바로 즉시 동작하는 거야. 그냥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순시 계전기라고 하고요. 자, 어느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계전기에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1초에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1초에 그냥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작해버려라. 그 계전기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성, 정해진 한시 계전기, 그래서 정한시 계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큰 전류가 들어옵니다. 큰 전류가 들어오면 빨리 동작하고 작은 전류가 들어오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환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똑같이 어느 정도는 반환시성이다가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반환시성, 정환시 계전기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반환시 계전기를 물어봤네요. 반환시 계전기는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전기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습니다. 1번. 자, 26번으로 갈게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가 Z, 어드미턴스가 Y일 때 저항과 누설 컨던스를 무시한다면 특성 임피던스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가 대지가 갖고 있는 어드미턴스 성분과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성분이 진짜 선로가 갖고 있는 어떤 저항값을 특성 임피던스로 계산한다면 얘들은 개방시험과 단락시험을 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임피던스는 단락 시험을 하면 단락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요. 대지와 단락 시험을 하는 겁니다. 단락 임피던스를 구해낼 수 있고 얘를 개방하면 개방해서 측정을 하면 개방 어드 임피던스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의 비가 뭐라고요? 특성 임피던스다. ZSS. 얘들은 이렇게 된 다음에 G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라며요. 근데 그 중에 R과 G는 무시하랍니다. J 오메가 지워주면 결국 뭐만 남어? 루트 C분의 L만 남을 것이다. 걔는 특성 임피던스는 거리와 관계없이 순저항으로 만들어진 전선이 갖고 있는 대지와 전선이 갖고 있는 뭐라고? 고유의 저항값이다 이 말이에요. 고유의 저항값. 걔를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래서 C분의 L로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을 갈까요? 27번. 자, 여기 카메라 잘 잡아주시죠. 27번 보시면. 자, 27번.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가 뭐예요? PT죠,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뭐야? 변압기라 그랬으니까 1차 측에 코일 감고 2차 측에 코일 감아서 1차 측에 큰 전압을 코일량을 뭐 조정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2차 측에 전압을 낮게 만들어주는 건데 걔가 포텐셜 트랜스포머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1차 측에 어떤 전선이 있고 A, B, C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A, B, C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병렬로다 뭘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PT를 달아줘. PT를 달아줘갖고 2차 측에다가 계전기를 답니다. 이렇게 어떤 거? 어떤 계기를 달아? 전압계를 달아줘요. 1차 측에는 예를 들어서 22,900V가 흐른다고 하자. 22,900V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변압기에다가 여기 전압이 부하를 쓰다 보니까 전압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걸 좀 측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T가 일단 없이 일단 전압계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22,900V에서 부하를 많이 쓰면 전압이 조금 떨어지고 부하를 덜 쓰면 전압이 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압계 가지고 얘네들 전압을 측정하려고 봤더니 전압계 크기가 얼마냐면 이 방만한 거야. 왜? 큰 전압을 재야 되니까. 22,900이면 큰 전압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경제성이 안 맞아. 전압 측정해 보려고 전압계를 우리 방만한 걸 설치했어. 안 되겠어. 그래서 권수비에 물려있는 권수비 V2분의 V1은 뭐 권수비죠. 그럼 V2 전압은 권수비분의 V1이니까 권수비를 예를 들어서 30으로 했다 그러면 V1 전압이 22,900이다 그러면 뭐 이거에 맞는 뭐 100V쯤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권수비를 제대로 30대 1로 다 감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전압계를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에 22,900이 든 게 부하를 많이 써서 전압이 2만 볼트가 됐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원래 110V가 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5V밖에 안 떴다. 전압계. 그러면 전압이 2만 정도로 떨어졌구나라는 걸 권수비에 의해서 검출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PT라고 하는데 22,900까지는 이렇게 변압기로 다 만들어 경제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 전압이 1차 측의 전압이 이번엔 765야. 76만 5,000kV야. 5,000V야. PT가 임만해져야 되네. 아무리 작게 하려고 해도 PT가 임만해지는 거예요. PT가 임만해져. 그걸 110V로 다 변압을 시켜서 2차 측에서 전압을 측정하려고 했더니 PT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야. 이제 경제성이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PT 대신 콘덴서를 설치합니다. 분압 콘덴서를 설치해서 콘덴서를 이렇게 분압해서 설치한 다음 여기다가 2차 측에 전압을 이렇게 측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콘덴서용 PT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서용 PT인데 콘덴서용 PT는 풀이를 좀 잠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권선형에 비해 이렇게 원래 PT 이거 권선형에 비해 콘덴서형은 소형 경량이고 값이 싸다. 당연히 싸게 하려고 경제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절연의 신뢰도가 권선형에 비해서 크다. 얘네들은 서로 단락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단락될 일이 없다. 절연의 신뢰도가 크다. 전력선 반송용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자형에 비해서 얘가 전자형입니다. 전자형에 비해서 오차가 좀 많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경제성 때문에 얘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로 돌아오시면 1번에 권선형에 비해 오차가 적고 오차가 적지 않죠. 특성이 좋다. 특성도 나쁩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된다. 콘덴서형 PT가 뭔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시면 28번은 동일 전력을 수송할 때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역률을 계산한 경우에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를 좀 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역률을 계산했답니다. 1번 선로 변압기 등의 저항손이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저항손. 손실은 I자승 R손이죠. 저항손이지. 그죠? 유효전력을 손실하는 거지, 유효전력을 소비하는 거지, 다른 걸 무효분은 관계없죠. 전력 손실하고는. 유효분 전류를 손실하는 이 저항손은 V 코사인 세타 분의 P라고 쓸 수 있어요? I는? 이거의 자승의 R이다. 다시 쓰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 자승의 R이다라고 쓸 수 있네. 얘가 역률이 개선된다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든다. 맞네요. 1번은. 두 번째, 변압기 개폐 등의 소요 용량은 역률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변압기의 용량이 역률을 개선했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압기에 여유가 증가하는 거지. 여유. 왜? 자, 우리가 이렇게 KVA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같은 용량으로, 얘하고 같은 용량으로 역률만 세타1에서 세타2로 개선하면 요만큼의 부하를 더 걸 수 있죠. 설비의 여유가 증가하는 거지. 변압기 KVA는 그대로잖아. 그죠? 변압기 개폐기 등의 소요 용량이 감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답이 2번이 될 거고, 3번은 송전선로의 송전용량이 그 허용전류에 의하여 제한될 때는 선로의 송전용량도 증가한다. 무슨 소리냐? 이만큼 전류를 더 흘릴 수 있다면 허용전류, 역률을 계산해서 왜? I는 V 코사인 세타 분의 P에서 얘를 모아서 역률을 계산해서 전류를 저감시키면 그만큼 저감된 만큼 전류를 더 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류를 더 흘린다면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I가 커지니까 송전 용량도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전압 강화는 1 플러스 R분의 X의 탄젠 세타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그랬는데 우리 전압 강화식을 써보면 좀 문제를 좀 꽈서냈네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일 겁니다. 얘는 다 있으면 V분의 P의 코사인 세타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죠. 얘를 다 있으면 V분의 P에다가 코사인 나눠주면 뭐가 되지? R 코사인 사인 나눠주면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될 겁니다. 얘를 변하지 않는 값을 일정하게 두고 R로 다 나눠버리면 R 나누면 1 될 거고 R로 나누면 R분의 X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일 겁니다. 얘는 전압 강화와 비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1 플러스 R분의 X의 탄젠트 세타와 비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례한다 맞고요. 그죠? 자, 그 다음 29번을 보면 29번은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전압 강화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 29번은 전압 강화 E는 VS-VR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왜? 송전단에서 전압을 100을 줍니다. 그러면 선로에 전압 강화가 생기고 수전단에서 90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90 플러스 나머지는 전압 강화라 그랬잖아. 그죠? 전압 강화입니다. 그럼 VR 플러스 전압 강화는 선로의 임피던스하고 부하를 쓰는 만큼 그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의 벡터 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Z I 값입니다. 이걸 다 있어보면 VR 수전단 전압에다가 Z는 선로가 갖고 있는 R 플러스 J의 X 값에다가 I 부하 전류가 흐르는데 걔는 진상의 전류가 아니라 부하는 모다 부하인 지상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가 흐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거죠.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는 지상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거와 동상의 전류도 있을 것이고 그거와 90도 위상차가 있는 리액턴스 전류도 흐를 것이고 그거의 합성이 ZI 값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송전단 전압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럼 결국 뭐야? 이 전류가 흐릅니다. I의 코사인 세타가 1인데 에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벡터 합성된 만큼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I의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이거를 실수 허수로 다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VR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이고 여기서 플러스 J의 어떤 성분? 허수 성분은 전부 다 무시해버린다면 송전단 전압은 VS 플러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VS 마이너스 VR을 넘겨주면 이게 전압 강한데 전압 강한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랬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보기를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전압 강화를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놨습니다. 전압 강화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전압 강화가 얼마 생겼느냐의 B죠. 이게 전압 강화율이죠. 그러면 전압 강화율을 다시 써보자. VR을 100으로 봤을 때 전압 강화는 VS-VR이라며 VS-VR의 B입니다. 또는 얘를 다시 쓰면 VR분의 뭐라고도 표시할 수 있어요. VS-VR은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의 100%입니다. 또는 이건 단상이라고 표시한다면 3상은 어떻게 하면 된다? VR분의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볼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0%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1번의 얘가 있고요. 3번의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R분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곱하기 100%로 되는 게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VR분의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거 2번에 있습니다. 4번은 나도 모르는 식입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찾아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을 보시면 30번은 비접지 선로에서 일산 지락 고장이 생겼을 때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자, 접지 방식이 우리나라는 무슨 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전소에 가면 다 직접 접지 해놨다 이 말이에요. 왜? 직접 접지를 해야지만 유효 접지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유효 접지 범위 안에 들어가야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나머지 건전한 상, 지락되지 않은 건전한 상의 전위가 상승되지 않아서 절연비가 감소가 됩니다. 상승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해놨는데 비접지 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했답니다. 이번에 비접지 선로. 접지하지 않은 선로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는데 이 전류, 지락 전류는 무슨 전류냐 얘가? 진상의 전류냐 지상의 전류냐 아니에요. 자, 얘가 무슨 전류인지 한번 보자. 우리가 직접 접지를 좀 잠시만 보면 직접 접지는 얘가 이렇게 어디로 지락이 되면 중성점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 전류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3I0다. 얘를 다 있으면 3에다가 I0라는 놈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 분의 한상의 전류값이다. 전압이다. 그러면 얘를 따져보면 얘는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이 그 크기가 선로에서는 다 같다라고 합니다. Z 아니라 Z2나 Z0나 그 크기가 같으면 얘를 하나로 묶는다면 그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3Z1 정상분 전류로 임피던스로 묶어보자. 그러면 3에 아마도 2A가 될 거고 3 지워지면 Z1분의 2A인 무슨 전류와 똑같아? 일선지락 전류가 I3S인 삼상 단락 전류하고 그 크기가 같습니다. 뭐가? 일선지락 전류가. 그렇구나. 직접 접지에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60% 정도 더 작을 수도 있고 단락 전류보다 지락 전류가 15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 유동적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접지 계통에서는 그 지락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 보자. 지락이 생겼습니다. 접지측이 없네. 이거 고장 전류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타고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겨우 찾은 길이 여기죠. 대지와의 C, 대지와의 C, 대지와의 C 뭐 돼 있어요? 전화로 충전되고 있죠. 그 충전 용량을 타고 얘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장 전류가. 그러면 그 고장 전류 IG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XC분의 2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전화에 충전되는 전류. 그죠? 충전되는 전류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뭐야? 제2의 3 오메가 C분의 1의 2다.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번무수로 풀면 얘가 I의 지락전류는 어떻게 되죠? 번무수로 푸니까 제2의 3오메가 C2가 되겠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제2의 3오메가 더 정리하지 맙시다. 더 정리하지 말고 지락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유상이 빠르냐 뒤지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선. 전압에 비해서 유상이 J 그냥 플러스 J라는 얘기는 2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상수고 2에 대해서 유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플러스 90도 앞서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지락전류가 전압에 대해서 유상이 몇 도 앞서 있다? 90도 앞서 있는 진상의 전류다. 진상전류. 빠른 전류다 이 말이에요. 빠른 전류. 전류가 진상이다. 답이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진상전류라고 되어 있네요. 비접지선로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고장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유상이 빠르냐 뒤지냐? 빠르다. 몇 도 앞서 있냐? 90도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2번 갈까요? 31번은 아까 풀어드렸으니까 32번 가죠. 32번. 32번. 출력이 문제 버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출력이 5000kW 유효납차가 50m인 수차에서 안내날개 개방 상태나 효율의 변화 없이 일정할 때 유효낙차가 5m 줄었을 경우 출력은 약 몇 kW인가 그랬어요. 자, 이 문제를 푸시려면 먼저 특유속도에 대한 걸 아셔야 돼요. 특유속도. 그래서 버리시라는 겁니다. 특유속도가 뭐냐? 수차 러너가 뭐죠? 수차 날개의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서로 닮은 꼴이면 단위낙차 1m에서 두고 운전해도 그 특성이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단위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 1분간 회전하는 회전 속도를 우리가 특유속도라고 합니다. 특유속도라고 하는데 이 특유속도를 구하려면 얘가 수차 러너라 그랬으니까 수차 러너의 주변 속도를 먼저 구해봐야 돼요. 주변 속도. 수차 러너의 주변 속도 V라고 한다면 V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G H고요. 그 다음 유량 Q, 수차의 유량을 구해보면 유량 Q는 AV입니다. 단면적을 통과하는 속도, 유량의 속도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구해봅니다. 수차의 출력은 9.8 QH, 이타, T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왜? 수차의 효율까지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까지 구하라 그랬나? 출력까지 구하라 그랬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얘를 V1이라고 그러고 얘를 만약에 V2라고 해볼까요? 그럼 V1의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루트 2G H1이라고 했는데 얘를 비교해서 V2는 어떻게 되는 거냐? V2는 루트 2G H2겠죠. 운전 특성이 같으니까 요걸 하나 구해서 V1 대 V2의 B를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V1에 대한 V2의 B는 이렇게 되겠죠. EG 똑같은 놈이니까 지워버리고 H1, H2, H1, H2 루트 100개 내면 걔가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량에 대해서 구해봐라. 유량. Q1 유량이 있고 Q2 유량이 있는데 유량은 AV라 그랬으니까 A는 단면적 4분의 파이 D자승, D1의 자승이겠지? 이거에다가 버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세요. D2의 자승이다. 그럼 여기에 V가 있었으니까 V1분의 V2는 얘느라는 얘기야. H1분의 H2의 뭐예요? 2분의 1승이다. 그럼 얘에 지워주면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얘는 D1분의 D2의 뭐가 돼? 자승에다가 H1분의 H2의 2분의 1승이 될 것이다. 또 세 번째 출력을 구해보라 합니다. 출력은 P1분의 P2를 비교해보라. 그러면 9.8 다 똑같은 거니까 9.8 QH 9.8 QH1이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거다. 9.8 Q1 Q2니까 이걸 구해보면 Q1 Q2는 이렇다며 요거라며 거기서 우리가 높이만 그냥 계산하니까 얘를 좀 무시해버리면 H1분의 H2의 2분의 1승에다가 H1분의 여기 있는 거 H2다. 이거는 결국 2분의 2인 거죠. 이걸 다시 써보면 H1분의 H2의 B는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3승이 되는 거죠. 2분의 3승이다. 결국 P1분의 P2의 B는 이렇다랍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측의 출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P1을 어떻게 하면 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네. 그럼 P2는 어떻게 돼? H1이 얼마였어요? 원래 속도가. 낙차가? 50m. 분해. 그 다음에 낙차가 5m 줄었으니까 이거 얼마야? 50에서 5m 빼면 45m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2분의 3승의 B를 가지고 있고 P1 첫 번째 출력이 5000kW랍니다. 5000.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계산기 잘 누르셔야 돼. 2분의 3승. 못 누르시는 분 많아요. 어찌됐든 계산기 잘 누르시면 얘가 2번이 나온답니다. 이걸 언제 현장에 가서 하겠어요? 볼펜 굴리세요. 볼펜 굴리. 찍어줘야지 저런 건. 수력을 우리가 발전을 다 공부하려면 1년을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발전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발전 문제가 좀 나오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푸셔야지 이런 것까지 다 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3.3번 다음 사항 중 가공선전선로에 코로나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은 코로나가 뭐라 그랬어요? 전선이 있다. 전선에 상해주파 60Hz가 흐르고 있다. 그 이상의 전압, 어떤 여기 코로나를 일으키는 그 이상의 전압이 발생을 하면 지직 절연이 파괴되면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이렇게 지직하는 게 나타난다. 제3고저파의 성분이 나타나는데 얘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한다. 그 코로나가 일어날 때 그 코로나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할 건데 그 손실 PC는 어떤 거에 관계가 없느냐. 그 손실은 델분의 241 코로나 손실 시기 실험을 했습니다. 피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F 플러스 25 루트 2D분의 D에다가 대지전압 마이너스 코로나 개시전압입니다.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와트의 손실이 생기더라. 얼마마다? 1km마다. 뭐에서? 전선 3가닥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닥에 이런 손실이 생기더라. 그래서 PC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라. 상대 공기밀도 관계 있고 주파수와 관계 있고 전선의 지름, 등가 성간거리에 관계 있고 대지전압에 관계 있고 코로나 무슨 전압? 인계전압에 관계가 있더라. 그랬어요.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시오. 2번에 있네. 전선의 연가와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니다. 송전선로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암에 의해서 이렇게 전선이 가고 있을 텐데 뇌에 의해서 얘가 이상전압으로 대지로다 방전하고 지락 고장을 발생시킬 텐데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공지선을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 철탑까지 최정상부에 뭐를 가공지선을 설치하면 전선이 내격되지 않고 가공지선에 내가 치기 때문에 얘를 보호할 수 있다. 얘를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 가공지선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35번은 배전 방식으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적당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압 네트워크의 빗줄이에요. 네트워크. 우리가 네트워크를 짠다 그러면 아주 복잡하죠. 네트워크를 좀 짜서 배전하는 방식. 저압 배전 방식에는 저압 배전이라 그랬나요? 배전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원단으로부터 부하에 전원 주시오 그러면 부하 연결하고 전원 주고 부하 연결하고 전원 주고 부하 연결하고 전원 주는 방식이 있어요. 얘를 수지상식 또는 방사상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전원을 주는 방식이 어떤 망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그걸 환상망이라고 하는데 망을 구성해 놓고 전원을 인가한 다음 여기서 부하 주시오 그러면 전원 따서 주고 전원 따서 주고 전원 따서 주는 방식이 망상 방식이에요. 이제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쁜 거에서 좋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비싼 거로 가는 거예요. 자, 또 전원을 주는 방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원단으로부터 전선을 끌고 와서 부하에 전원 주시오 그러면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간선에서 바로 급전선을 내서 간선을 연결하고 간선에서 바로 부하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지만 이건 급전선이 온다면 급전선에서 다시 변압기를 설치해서 얘를 급전선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5kW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전원 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변압기를 연결해서 5kV짜리 변압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스타일이 얘가 뭐다고?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네트워크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방식입니다. 전원단에서 전원을 주기 시작해서 망을 짭니다. 이렇게 안에 또 망을 또 짜고 이렇게 해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전원을 공급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도 날라오고 이렇게도 갈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시 연결해서 여기서도 연결해서 또 여기서 연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도 연결해줘서 여기가 고장이 발생하면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공급해줄게. 이렇게 공급해줄게. 여기서 고장이 발생했어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공급해줄게.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짜는 게 여기서 말고 있는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이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압 강화도 안 생길 거고 변압기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겠죠. 이런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다 사용하겠어? 대도시나 이런 데 부하 많이 쓰는 데다 하겠죠.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는 뭐 쓰는 거예요? 저렇게 가지식, 수지장식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시면 차단 시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방식은 그랬어요. 쉬운 경우는 그랬는데 RL 회로의 차단, C 회로의 차단, 단락전류 차단, L 회로 차단 중에서 어떤 게 재점호가 발생하기 쉽냐 그랬는데 자,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차단기를 달아놓고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개방하면 전압파형이 있고요. 전류가 위상이 예를 들어서 뭐 앞서서 온다랄까? 앞서서 이렇게 전류의 이상이 앞서 있다. 전류 이상이 앞서 있고 전압 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를 딱 개방하려면 사실은 전류 0점이 되면 아크가 나오다가 전류 0점이 되면 차단이 딱 돼야 됩니다. 물론 차단기를 여기서 개방하기 시작했더라도 아크 때문에 쭉 연결이 되다가 전류 0점에서 차단이 돼야 되는데 이 차단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아크가 재발호하는 현상을 우리가 재점호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런 거냐? 송전선로가 길면 대지와 뭐 된다 그랬죠? C로 충전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C로 충전이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선로가 되면 개방을 하더라도 선로의 L값과 충전 용량 C에 의해서 서로 충방전을 일으키면서 어떤 전류 0점에서 재점호라는 걸 일으킵니다. 재점호. 아크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현상을 우리가 재점호라고 그러는데 그 재점호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냐? 선로가 길면 C에 의해서 선로에 충전 전류가 충전된다 그랬잖아요. 그 충전 전류에 의해서 재점호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걔는 C에 차단을 할 때는 재점호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은 당연히 전류를 충전해 안 해? 충전하지 않죠. 전류를 소비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C 회로를 개방할 때 전압이 그 상의 전압이 약 4배에서 6배까지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전압이 높아지면서 재점호한다 그래서 C의 회로에서 재점호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시면 동일한 전압에서 동일한 전력을 성전할 경우 역률을 0.7에서 0.9로 개선하면 전력 손실은 개선 전에 비해 약 몇 프로가 되는가 그랬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어떤 전력 손실을 구해보면 전력 손실은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 자승 R로 구해지죠. 많이 구해보셔서 알 겁니다. 결국 PL이라는 놈은 역률과 무슨 관계에 있어? 이렇게 역률과 자승의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죠.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데 얘를 세타 1이라고 할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랬었는데 역률을 새롭게 계산할 때 손실을 구하랍니다. 역률을 새롭게 개선했다라는 얘기는 세타2로 역률을 개선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손실과의 관계를 물어본 거야. 새로운 전력 손실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PL은 넘어가서 곱해지면 얘는 PL-를 구할 수 있겠죠. PL-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자승 세타 1분의 1에다가 코사인 자승 세타의 2분의 1 개선된 역률로 새로운 전력 손실을 구해봐라. 그러면 얘가 PL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얘를 번분수로 풀면 얘는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풀면 코사인 자승 세타 2가 밑으로 내려오고 코사인 자승 세타 1이 분자로 올라가고 PL이 곱해지겠죠. 그러면 코사인 자승 세타 2 새롭게 변한 역률이 얼마? 0.95로 개선한 거에 자승분의 얘는 얼마예요? 원래 0.7이었나요? 0.7에 자승으로 계산을 하시면 얘가 54%가 나온답니다. 54%.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3번이 되네. 3번.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여러 가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전력 손실은 역률과 어떤 관계에 있는데 여기부터 새롭게 전력 손실을 구하려면 어떤 관계를 놓고 이런 관계식을 놓고 PL-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시고 기준이 항상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준이.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죠. 자, 38번은 뇌서지와 개폐서지의 파두장과 파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보기를 좀 보시면 파두장과 파미장은 어떤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자, 무슨 소리냐?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에 뇌가 치면 뇌전류가 대단히 큰 충격파가 오겠죠. 그 충격파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험을 해보는데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충격파를 가했더니 그 파형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 얘가 만약에 전압파를 가했을 때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한 번에 콱 커졌다가 금방 소멸이 돼버린답니다. 그 되는데 얘를 우리가 파고점이라고 하고 얘를 0점이라고 한다면 파고점의 90%에 이르는 선과 10%의 선을 직선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얘가 새로운 0점이 되겠죠. 새로운 0점이 만들어지고요. 10%와 90%를 연결해서 직선으로 만나는 100% 요점. 요 점과 새로운 0점 얘를 최초의 파형이 커지는 파고점까지 이르는 파형을 우리가 파두장이라고 합니다. 얘 파형이 일순간에 커졌다가 감소되는 요 50%까지 감소되는 얘를 0.5에서부터 얘를 파미장이라고 합니다. 미장. 자, 실험하는데 우리나라 충격파의 표준 충격파 파형은 파두장이 여기서부터 10%에서부터 90%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2 마이크로세크입니다. 파미장이 뭐라 그랬어요? 파고점을 찍고 다시 50%까지 떨어지는 요 파미장은 50 마이크로세크 충격파를 가해서 실험을 합니다. 표준 충격파형이 그래서 얼마예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결국 파두장과 파미장은 그 크기가 같다 틀리다?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답이 있네요. 4번에. 자, 그 다음 39번. 전선이 조영제에 접근할 때나 조영제를 관통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그랬는데 조영제가 뭐냐면 우리 이런 벽면 있죠. 이게 다 여기다가 애자를 치부하고 전선을 포설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조영제가 되는 겁니다. 이 칠판도 조영제가 될 수 있어요. 이따 애자 받고 하면 이게 조영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영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벽면이 있습니다. 조영제가 있고 여기에 전선을 관통시키고 싶대. 옥내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벽면에 전선을 관통시키고 싶은데 그냥 전선을 알선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 여기다가 슬리브라는 걸 박습니다. 슬리브를 이렇게 박는데 노가다 용어입니다. 슬리브라는 걸 박을 때 이 슬리브에 요 관을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가 애관이라고 합니다. 애관.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답이 2번에 있다. 조영제에 접근할 때나 조영제를 관통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은 애관.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삼상 Y 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로 운전 중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삼상 단락이 발생을 하면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다 단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삼상이 단락됐을 때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되냐 그러면 자, 참고를 좀 하세요. 지락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다 고려해 줘야 되고요. 두 선만 단락됐다 그러면 이상 단락이다 그러면 I2S라고 한다면 I2S 시에는 Z1과 Z2를 고려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 지금 문제처럼 삼상이 단락됐다 그러면 I3S가 단락됐다면 Z1만 고려해서 뭘 구하면 된다? 전류를 구해주면 됩니다. 지락전류, 일선 지락전류 얼마였어요? 그래서 3의 I0는 3에다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뭐였어? 2A였죠? 이상 단락전류를 구해보면 Z1 플러스 Z2분의 뭐야? 2A가 나옵니다. 삼상 단락전류 구해라면 Z1분의 2A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영상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삼상 단락이 생기면 영상분 고려되지 않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역상분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당연히 지락이나 이상에서는 고려돼도 삼상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삼상단락조는 정상분 전류에, 삼상단락조는 정상분 전류에 1배죠, 1배. 삼상단락조를 구해봤잖아? 1배가 되는 거지 3배가 흐르지 않죠. 답은 3번이 되겠네.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 3회 전력공학 문제를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